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거래 현황이 살짝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셀러 시장에서 바이어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요 근래 들어서 많이 눈에 띄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소식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택 구매를 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집을 사려면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과 같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앞으로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최근 경제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3월 둘째 주부터 공급 증가와 관련된 소식들이 언급이 되기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캐나다 주택 소유자가 마침내 판매할 의사가 있는가, 2월 시장 통계에서도 더 많은 주택 판매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사에서도 재고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RBC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마침내 더 많은 판매자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사는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요. 자, 밴쿠버의 2월 신규 매물 증가량은 8.4% 증가한 반면 주택 판매는 8.1% 감소했다. 하지만 토론토에서는 신규 리스팅이 6.6% 하락했지만 주택 판매는 16.8% 하락하여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2배나 빨리 이탈했다. 그래서 바이어가 셀러보다 2배나 빨리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버타 부동산은 예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 RBC 자료에서 하는 얘기는 60%가 넘으면 셀러 마켓이죠. 그리고 40%가 미치면 바이어 마켓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올해 2월 통계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바이어 마켓으로 많이 이동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밴쿠버하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토론토 66%, 밴쿠버가 61%죠. 물론 아직 셀러 마켓이긴 합니다만 이 기사에서는 밸런스드 마켓으로 많이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이 자료에서 밝히고 있지 않은 사실은, 자, GTA 전체가 아니라 시티 오브 토론토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밴쿠버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광역 토론토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린 SNR 변화량, 그러니까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자, 여기 주황색이 시티 오브 토론토죠. 이 주황색 같은 경우 60%를 넘어서서 지금 70% 미치죠. 그런데 이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다 7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베러 듀웰링이라는 사이트가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락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매체의 성향에 맞게 자료들을 가공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GTA 수치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데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으니까 그 수치만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균형 잡힌 시장에 가까워졌다는 것만 또 큰 변화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이 수치만 보고 전체 광역 토론토 시장이 셀러 마켓에서 균형 잡힌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살짝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이런 현재 상황을 서포트 하듯이, 자, 2021년 4분기 신규 모기지가 감소했다고 이큐팩스 캐나다의 통계 자료가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8.1% 하락했다 그래요. 신규 모기지 성장률이요. 그러니까 신규 모기지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결국 판매량에 영향을 주겠죠. 거래되는 주택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리고 최근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요. 이 기사에도 지금 SNLR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자, 토론토와 밴쿠버 부동산은 균형 잡힌 시장에 매우 가까워졌고,
그리고 토론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월이 66%로 전월보다 23%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티 오브 토론토가요. 광역 토론토 전체가 아니고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5.5포인트 하락해서 62.3%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밴쿠버 같은 경우는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토론토 지역, 그러니까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이 특히 많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두 시장 모두 여전히 수요 수준에 비해서는 재고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베러 듀엘링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든지 이제 폭락이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이제 중심으로 다루는 매체다 보니까 뭐 이 타이틀처럼 자,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고 은행은 수요가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딱 봐도 좀 부정적이죠. 근데 다른 기사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이제 주가사예요. 주가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회사죠. 그래서 이 부동산 회사에 많은 에이전트들이 있고 그 에이전트들이 주택을 사고 팔아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죠. 여기 보면 자,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신규 리스팅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오늘날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계속해서 강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자, 주택 판매는 지난달보다 4.6% 증가했고 이렇게 이제 활동이 증가한 이유는 이제 지난 1월에 판매량이 10.8% 정도 감소했는데 이 이후에 신규 매물들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매물들이 소진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강해진 활동은 이제 판매량은 2월 말에 나온 시장들이 3월에도 계속 판매되면서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위의 그래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수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딱 봐도 조금 전에 보였던 이 기사와 주가사의 이 기사가 목적이 좀 달라 보이죠. 베러 듀엘링의 이 기사는 좀 더 부정적이죠. 둔화될 것 같다고 하죠. 그런데 이 주가사의 기사 같은 경우는 경쟁 시장이 계속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기사를 보시면 자,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캐나다인의 29%만이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있었거든요. 자,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서 캐나다의 주택 구매자 심리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 비율이 5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0% 정도가 지금 집을 사기에 적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9%만이 지금이 주택을 사기에 적합하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가 벌써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매달 지불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하고 23%는 약간만 인상돼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조사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정리해드린 뉴스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의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폭락이라든지 이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승했던 주택 시장이 이제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을 기사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최근 2주 동안의 기사를 보면 한 50% 정도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기사들이 뭐 새롭지 않은 이유가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작년 말부터 변화가 감지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그래프를 바탕으로요. 여기 보시면 작년 11월, 노벰버, 디셈버, 그러니까 작년 말 이때쯤에 주택 평균 가격과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이 셀러 마켓이냐 바이어 마켓이냐를 구분해주는 이 지표가 살짝 고점에 도달하면서 하방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 추세가 하방으로 연장선 상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주택시장이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집을 꼭 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니까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지켜보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집을 사셔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일종의 답은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이제 시장이 조정됐을 때 그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매자가 2017년 4월에 150만 불짜리 주택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클로징이 11월이었는데 모기지를 다 받지 못해서 결국 구입을 못한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해당 주택을 7월에 재판매했어요. 106만 불이에요. 그러면서 판매 가격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제 구매자를 고소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2017년 피크였을 때 가장 비싼 가격에 집을 샀는데 모기지가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이거 클로징을 못했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변화한 거죠. 그래서 셀러는 다른 바이어에게 이 해당 주택을 판매해야 했었는데 그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주택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면서 4월 달에 처음 팔았을 때보다 거의 한 45만 불 정도 싸게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7년 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고점을 찍고 다시 하락했는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위에 첨부해 두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150만 불짜리가 105만 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셀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은 어떻게 판매자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 기사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게 지금 집을 사려면, 지금 집을 사야 한다면 꼭 챙겨야 할 게 무언가에 대한 거였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고 앞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계속 상승할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보일 것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형태의 주택이든 구입할 때 제 가격에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대한 싸게 사야 한다는 거죠. 뭐 물론 모든 바이어는 싸게 사고 싶어 하죠. 그건 당연한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중요해진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게 추측할 수 있듯이 주택 가격이 계속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멀티오퍼 경쟁으로 설령 좀 비싸게 주고 샀던지 아니면 좀 많이 비싸게 사더라도 앞으로 흘러갈 시간 동안 만회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이 사례처럼 지금 산 주택 가격이 앞으로 그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소할지는 모르죠.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감소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싸게 사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직도 강력한 셀러 시장이잖아요. 물론 바이어 시장으로 살짝 전환이 되는 뉘앙스가 느껴지긴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 그래프만 보셔도 판매량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고점일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하게 사야 하는데 아직도 경쟁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싸게는커녕 제값을 주고도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최근 이제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모기지 신청을 하다 보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기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 해당 주택의 감정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치를 확인해야지 뭐 필요한 모기지를 승인해 주든지 말든지 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 결과가 전반적으로 팔려나가는 가격보다 낮게 감정가가 형성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멀티 경쟁에서 오버에스킹으로 150만 불짜리 집을 샀다. 그런데 막상 감정을 해보니 130만 불, 아니 140만 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50만 불짜리를 샀는데 실제 감정가는 140만 불이 나왔다. 그럼 그 10만 불은 모기지를 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주택을 살 때 150만 불짜리의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했을 때 이 150만 불짜리 집이 10만 불 가치가 낮은 집으로, 그러니까 140만 불짜리 집으로 감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50만 불짜리 집이 아니라 140만 불짜리 집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를 서류를 다 모아서 검토를 해서 그 액수를 확인했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감정가를 고려한 그 차액도 주택을 구입할 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 엑싱 프라이스로 에스킹 프라이스보다도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사야 하는 상황에서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감정가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은요, 자, 리얼터가 이제 쇼잉을 하면 이제 리얼터가 소속된 부동산 회사에 따라 틀린대요. 최근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쇼잉을 하면 언제 쇼잉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언제 쇼잉이 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쇼잉이 안 되는 시간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쇼잉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인데, 자, 여기 주황색 비슷하게 된 색깔은 뭐 쇼잉이 안 된다든지 쇼잉이 끝났다든지 그런 사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쇼잉을 하기 위한 툴이죠.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쇼잉 예약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인데, 예약이 이미 돼 있는 시간대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그러니까 이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니터링만 잘 한다면 여태까지 쇼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쇼잉했는지 알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오퍼를 넣는 건 아니지만 일단 구입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쇼잉했겠죠. 그러니까 많이 쇼잉했다는 얘기는 오퍼 경쟁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퍼를 넣기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이 툴을 많이 모니터링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몇 명이 쇼잉을 했는지도 제가 다 카운트 하거든요. 최대한 오퍼 경쟁에서 성공할 확률이 그나마 높아지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최근에는 쇼잉 예약이 확인이 되면, 컨펌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킹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흰색 바탕이죠. 그래서 이거는 쇼잉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 뭐 시간대별로 15분, 30분, 60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쇼잉을 예약하겠다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흰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누가 쇼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더블 부킹이 되기도 하고요. 같은 시간에 여러 사람이 쇼잉 예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셀러 쪽 에이전트가 바이어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업데이트가 잘 됐는데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 예약이 됐다고 표시가 뜨고, 그래서 그 시간대 말고 다른 시간대로 예약을 잡아야 했는데 그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의도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예전보다 쇼잉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거죠. 실제로 최근 통계 자료를 봐도 특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쇼잉 볼륨이 3월 초를 고점으로 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오퍼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이 쇼잉 빈도에 대한 정보를 감추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내용을 참고한다 그랬잖아요. 오퍼를 쓰기 전에. 그래서 몇 명이 쇼잉을 했는지. 그래서 쇼잉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만큼 오퍼를 많이 쓸 테니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각오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쇼잉을 위한 그냥 툴일 뿐인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오퍼 경쟁에서 바이어와 셀러의 상반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New Registered Offer 1, 2, 4, 5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등록을 했던지 쇼잉을 했던 프로퍼티에 관련돼서는 오퍼를 받으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런 사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퍼를 받으면 자기가 오퍼를 하나 받았다, 두 개 받았다. 그러니까 셀러 쪽 에이전트가, 중개인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유를 안 한다는 얘기는 바이어 쪽에서는 오퍼를 정확하게 몇 개 받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애스킹 프라이스가 실제 판매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서 애스킹 프라이스의 의미 자체가 이제 퇴색된 마당에 이렇게 오퍼를 몇 개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판매 가격을 책정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그리고 오퍼에 제시된 가격을 오픈할 의무는 없지만 오퍼를 몇 개 받았는지는 꼭 공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비일비재하게 공유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변화를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구입이 어려운데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인플레이션이 2월에 5.7%로 급등했다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금리 인상이 뒤따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3월 2일 날 캐나다가 0.25% 상승했죠, 금리가. 그리고 얼마 전에는 미국 연준에서도 처음으로 금리 인상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미국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은요, 올해에만 거의 2% 가까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죠. 그리고 2023년에는 2%를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2024년을 넘어서면서는 다시 하락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보시면 Federal Fund Rate라고 2.4라고 나와 있죠. 2.4%요. 지난번에 발표한 수치보다 이게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높아지는 금리가 이 정도 수치에 그러니까 2.4% 정도에 도달하면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제 상황이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죠. 반복되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호황이 됐다가 금리가 올리면서 대부분 침체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금리가 이제 2.4% 정도에 도달하면 경제 상황이 침체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때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금리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도달한다는 거죠.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그리고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디까지 올리겠다고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보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섰고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경제 침체 국면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침체 국면에 대한 작은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이미지는 자, 지금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지금 심하죠. 8%로요. 그런데 0.25% 지금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강한 인플레이션인데 이렇게 낮은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걸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금의 상황을 참 잘 묘사하고 있는 듯한 이미지라서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와 봤고요. 자, 그런 와중에 모기지 이자율과 관련된 캐나다 채권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캐나다 채권 수익률이 2018년 수준에 도달하여 더 높은 모기지 이자율이 예상된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5년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얘기는 앞으로 고정금리가 그러니까 모기지 고정 이자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 최근 스코샤뱅크에서 발표한 모기지 이자율 표를 보면은요. 2주 만에 0.3%가 올라서 이제 3.84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월 19일부터 적용이 돼요. 그리고 변동이 이제 2%가 넘었고요. 올해 초만 해도 1% 초반대도 많았는데 변동도 이제 많이 올랐죠. TD 같은 경우도 이제 3.74가 된다 그러죠. 자, 모기지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관련돼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달해 드리면 캐나다 금융감독원에서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는 이제 CLP 모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CLP라고 Combined Mortgage Loan Plan이라고 제가 위에 첨부해 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모기지 상품이죠. 그러니까 재융자인데요. 그러니까 재융자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략하게 다루었잖아요. 이런 재융자 상품이 많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재융자 관련돼서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어떤 조치도 규제도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도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는데요. 주택시장에 지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그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죠. 하지만 또 당장 사셔야 하는 분들도 많죠. 뭐 직장을 옮겼거나 다른 주에서 이사를 오시거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이렇게 몇 달 안에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든 오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변화했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시장에서 최대한 저렴하게 주택을 사기 위한 노력은 물론이고요. 그 노력을 위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아직 셀러 시장이잖아요. 셀러 시장인데 바이어 마음에 드는 가격으로 살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화될 시장을 고려했을 때는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죠. 여기에 이 고려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제값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구입하려고 또 시간을 끌었다간 또 그 사이에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참 지금 집 사기가 비싸서 사기도 어렵지만 충분한 자금이 있어도 덥석 주고 사기에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